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확진자 2명이 나오는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가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면서 최근 며칠은 5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하향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100명 선을 유지하다가 또 50명 선으로 크게 줄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안정세가 지속되는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제 오프라인 그 개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연 개학을 해도 되는 시점은 언젠가라는 물음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지금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보다 더 크게 줄어야만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개학을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확대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이제 경제적인 다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온라인 개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긴장을 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요. 자, 이렇게 확진 환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서 중증 환자도 줄어들 테고요. 그렇다면 의료진에게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증 환자의 대부분이 과거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발생했던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확진자도 이제 그 신천지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크게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거하고 시간의 이제 연계선상에 둬서 중증 환자들도 이제 치료하시고 완치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는 크게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치사율이 과거 1% 미만이었다가 한동안 지금 1.7%, 8%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신 후에는 지금 확진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치사율도 크게 줄을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치사율이 크게 늘었던 부분은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중증으로 예후가 변한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결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확진자도 크게 줄고 네. 그리고 치사율도 그거에 맞춰서 크게 줄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정부에서 초기에 내세웠던 목표인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라는 목표에는 어느 정도 도달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목표가 감염 경로 미확인 비율 5% 이내로 줄이겠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만큼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럼요. 이게 과거에 우리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감염자들은 우리 방역권 내에서 발생했던 케이스였거든요. 예. 근데 그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이어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 계속 나왔던 예.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권 내에서 이제 밖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오는데 네. 이제 그만큼 5% 이내라고 목표를 잡는 이유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5%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방역권 내에서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건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흥업소라는 특성상 말씀하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접촉자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흥업소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과거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그러니까 동전 노래방. 그러니까 예. 지금 유흥주점도 노래방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소고요. 거기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뭐 브로콜 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 집단들도 그렇고 PC방도 예, 있었고요. PC방도 그렇고 이런 게 밀폐되어 있는 환경에서 급속하게 전파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있거든요. 네. 요걸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유흥업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신원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기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는 손님도 그렇고 종업원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유흥주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더구나 유흥주점 측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 처음에 종업원이 무증상, 그러니까 이제 잠복기 상태였기 때문에 전파 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룸메이트였던 종업원이 감염된 시점도 네. 무증상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최초에 감염됐던 분이 실제로는 전파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출입했던 그 손님들이 그러니까 종업원 포함해서 한 500여 명으로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들한테 충분히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확진될 때까지 그 상태에서 이제 전파가 계속 지속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증상이나 잠복기일 때 코로나19 전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클럽 등에 출입하는 젊은이들이 이 때문에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의 특성상 무증상 전파자 혹은 이 숨은 전파자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제대로 다 안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지만 코로나19 특성상 약간 젊은 층에 대해서는 증상 발현보다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감염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네. 현재까지는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한 20, 30대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증상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개학 시기를 늦추는 이유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또 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요소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입니다. 지난 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지금 그 수용 인원이 8만 명에서 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한 3만 7천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조만간에 이제 10만 명 가까이 말씀하신 것처럼 9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자가격리 수칙을 자발적으로 잘 이행을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현재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 뭐 137명 정도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떠한 그 돌발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비율이라고 해도 만약에 전파를 크게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라고 그러면 대규모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통제를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이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는가 하면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떠나서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현재는 그거에 대한 벌금이나 어떤 처벌 수위를 높인 상황이고요. 네. 그게 아직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에는 이렇다 할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벌 수위를 높여서 실제로 검찰에 위반 사례를 고발을 하고 하는 경우는 발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떠한 처벌을 받은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런 위반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그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손목밴드를 도입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 인권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의 여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네. 인권 문제가 있더라도 한시적으로는 이 손목밴드를 시행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변수가 큰 여파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손목밴드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권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된다라고 그러면
조건부를 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에 한해서 입국을 허용하는 대신 송목밴드를 착용하는 조건을 달면 되고요. 국내의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진단이나 치료비를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대신 소목밴드를 착용할 거를 권하는, 그러니까 네. 동의를 구하는 이런 방식들도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인권하고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안위가 어떤 게 중요하느냐. 지금 시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감염병을 해결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과거에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저희 공항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지문 찍거나 하는 게 한동안 인권 문제 때문에 논란된 적이 있거든요.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상생활처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러한 그 손목밴드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하자는 얘기라 한시적으로 이때만 어떻게 양해를 구해서 국민의 네. 동의를 구해서 시행을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감염병 차단 차원에서는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자가격리자에 대한 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시군요. 자, 백신이 없는 상황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이 회복기에 있는 환자의 혈장 치료를 받고 완치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두 환자 모두 중증이었다고 하는데 이 치료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는 아니고 초보적인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혈장 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수동 면역이라고 해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과거에 그 루이스 파스테르가 광견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치료에 이 혈장 치료를 사용했던 사례가 있고요. 예. 그 뒤에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질병의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분 효능을 본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치료 효과나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 검증이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규모의 임상 시험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사례별로 특정 바이러스 또 특정 세균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뿐이지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번에 국내에서 2명 치료를 했을 경우에도 네. 지금 스테로이드하고 같이 병용요법으로 투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테로이드 자체가 폐렴의 염증 반응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근데 예. 병용요법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스테로이드의 효과인지 아니면 혈장의 효과인지 아니면 두 개가 병용요법을 네. 했을 때 상승 효과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 있고요. 더군다나 부작용의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의 임상 시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임상 시험 과정에서도 이중 안맹법이 표준 스탠다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거쳐야 될 일이 많다. 더군다나 혈장 치료에 있어서 혈액 공급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 투여한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 스테로이드 치료를 병행했기 때문에 혈장 치료만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좀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